저는 2017년 봄 무렵부터 왓챠를 쭉 이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왓챠피디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왓챠에는 보고 싶어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하고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를 눌렀던 영화가 바로 오늘 리뷰할 영화 토니 에드만입니다. 보고 싶다고 한 지 7년이 넘게 지나고서야 드디어 저번 달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포스터만 보고 부녀 간의 화합을 다룬 영화일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는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원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곧 한 중년 남성이 소포를 수령하러 나오고는 본인의 동생의 것이라 말하며 그를 데리러 갑니다. 잠시 뒤 나온 톤이라는 이름의 동생은 형과 외모가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내 남성은 사실 본인이 맞다며 고백합니다. 톤이라고 부르던 동생의 정체는 바로 어설픈 분장을 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소포를 받은 후에는 집으로 찾아온 피아노 수업 수강생으로부터 피아노를 그만 배우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남성은 쿨한 듯 넘기고 노트북에 오류나 좀 봐달라고 합니다. 다음 씬에서 이 남성은 노모를 만나러 가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 피자 같은 것을 전해주지만 도로 가져가라는 대답만 들을 뿐입니다. 이후 별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아내의 집에 찾아가는데 자기에겐 알려주지도 않은 채 날짜를 앞당겨 딸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합니다. 딸은 본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임에도 일이 바빠 전화기만 붙들고 있습니다. 파티를 시작하기도 전 아버지는 돌아가려 집을 나서고 마당에서 딸과 잠깐의 대화를 나눈 후 귀가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고요한 잠에 빠진 애완견을 발견하고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내 장소는 딸이 근무하는 루마니아로 바뀌고 이때부터 영화는 쭉 아버지와 딸의 동행을 비춥니다. 먼저 마당에서 아버지와 딸이 대화하던 장면입니다. 계속 집 밖에서 전화를 하던 딸은 통화가 끝났음에도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근처에 다가가자 딸은 황급히 전화기를 다시 들고 통화하는 척을 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대화도 화목함과는 거리가 먼데요. 아버지는 수양딸이 있다는 농담을 건네고 이에 딸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아빠 생신날 저 대신 전화해줄 테니 좋다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분명 급한 일 없이 마주보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음에도 딸은 나중에 스카이프 하자면서 서둘러 대화를 끝내려 합니다. 이내 아버지는 몸을 돌려 집을 나서고 딸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만 볼 뿐 달리 인사를 건네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불쾌할 정도로 잘 짜여진 씬이라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포함해서 영화의 초반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외로운 모습들을 비춥니다. 유일한 수강생이 피아노를 그만 배우겠다고 하고 어머니와는 좀처럼 가까운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들고 딸의 생일 파티를 미리 할 거라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정작 만난 딸은 자신보다는 일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느린 호흡으로 그만큼 확실하게 아버지의 쓸쓸함을 빌드업하던 서사는 딸과의 만남 씬에서 고조됩니다.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애매한 관계를 너무도 잘 연출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애매한 관계성은 그렇게 드문 경우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야 천차만별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부모님 혹은 자식과 마냥 편하게 지내긴 힘든 갈등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장면 그리고 이 영화에 크게 몰입할 수 있었고 때로는 치부를 들킨 듯한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매우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이 장면이 놀라웠던 건 감정에 호소하는 연출이 전혀 없이 건조한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감정적으로 큰 진폭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씬에서 높이 고조되었던 감정은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인 애완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끝내 격양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택배원의 방문부터 애완견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초반부의 모든 장면에서 스코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대인 세상을 떠난 개가 나오는 장면을 제외하면 단 한 장면에서도 홀로 쓸쓸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는 식의 쓸데없는 감정의 과잉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기교 없이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로만 이 정도의 울림을 전해주는 모범적인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의 초반부였습니다. 이 영화를 임의로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지금껏 말씀드렸던 아버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준 부분, 아버지가 딸의 집에서 지내며 함께 다니는 부분, 토니의 행세를 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장단에 어쩌다 보니 맞춰주고 있는 딸의 동행을 그리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애완견이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딸이 근무하고 있는 루마니아로 불쑥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봅니다. 딸은 어딘가 언짢지만 내색할 수는 없기에 아버지와의 동행을 이어가지만 딸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잔드라 휠러의 디테일한 표정 연기나 말투로부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생일 선물을 전해주지만 딸은 그닥 반기는 내색 없이 애완견은 어떻게 하고 자기에게 찾아왔냐고 묻고 분위기는 싸해질 뿐입니다. 이후 딸은 주요 거래처 직원의 와이프에게 억지로 잘 보이기 위해 밤에 함께 클럽에 가려고 잠깐 눈을 붙이겠다며 아버지에게 일러둔 뒤 잠을 청하는데 아버지는 딸이 곤히 자는 것을 깨우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상황 파악이 된 딸은 아버지에게 불같이 화내고 아버지는 당황하며 조심스레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냥 잘 모르겠다. 네 말대로 정말 네가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딸은 당장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고 대답하고 역으로 아버지 또래에도 야망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난밖에 칠 줄 모른다며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뒤이어 침묵이 이어지고 아버지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까지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계속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장면은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장면인데요. 택시를 타고 떠나는 아버지에게 베란다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던 딸은 아버지가 떠나자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감정적 템포의 강약 조절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흔히 한국 영화의 신파로 익숙한 소모적인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연결어가는 과정이 매우 탄탄한 호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일터로 예고도 없이 찾아온 순간부터 함께하는 내내 딸은 분명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어떻게 마냥 미워할 수 있을까요? 딸이 울음을 터뜨리는 뒷모습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특수한 관계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의 양가 감정을 기막히게 캐치해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번 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부모님과 마주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뒤돌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도의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부모님을 향한 이런 애증의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쉽사리 털어놓기도 힘들고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게 정녕 맞는 건가 하고 혼자서 속을 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딸이 우는 장면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제 치부를 들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딸의 심정에 깊이 이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딸은 현직 동료들과의 사교 모임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느꼈던 불만을 쏟아냅니다. 분명 모질게 굴었던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으면서도 남들에겐 불만을 토로하는 딸입니다. 저는 딸의 캐릭터가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분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세 번째 장은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돌아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딸의 뒤에서 등장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모습은 그동안 딸과 함께하던 평범한 차림이 아닌 토니의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는 이때부터 딸의 아버지가 아닌 완벽한 타자인 척을 하며 계속 딸의 근처를 맴돕니다. 이에 딸은 단둘이 있을 때 화도 내보지만 토니는 사람 잘못 봤다고 하며 명함을 건넬 뿐입니다. 예전 대화에서 딸은 자기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지만 토니로서 딸의 곁에 머물던 아버지는 일에 치여 살고 동료들과 마약까지 하고 있는 딸을 걱정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의 집을 찾아간 아버지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 본의 아니게 벽장 안에 숨겨대고 이를 발견한 딸은 크게 놀라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영화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딸과 가까워지려는 아버지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감독은 아버지의 편에 설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자기의 직장과 집까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게 누군들 좋을까요? 딸은 그저 본인의 일에 충실할 뿐인데 자꾸만 주변을 서성거려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성가시게 구는 게 진정 딸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제가 딸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는 가도 그의 행동들은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부모 세대의 사람이 이 영화를 본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딸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영화는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성에 대해 묘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함부로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벽장에 숨어있던 아버지에게 화를 내던 장면에 뒤이어 아버지는 마약 혐의라며 딸과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늘 그랬듯 아버지는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나 실수로 열쇠를 잃어버려 수갑을 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이 수갑이라는 장치가 은유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지는 딸과 조금이라도 이어지고 싶은 마음에 수갑을 채웁니다. 본인이 노력하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쇠도 없이 수갑을 채웠지만 되려 딸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기만 하고 풀리지 않는 수갑 때문에 딸에게 미안함을 느낄 뿐입니다. 이후에도 이어지는 아버지와 딸의 동행에서 한 가족의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고 딸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시작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딸도 이에 응해 굉장히 열창합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나자마자 딸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수갑도 채워보고 함께 작은 공연도 펼쳐보지만 딸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무력감을 느낀 채 주저앉아 독백하듯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하며 한탄합니다. 바로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딸의 누드 생일 파티입니다. 어느 영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내내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는 딸을 걱정하며 진정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아버지와 다니며 한편으로는 딸도 느끼는 바가 있었나 봅니다. 혼자 쩔쩔대며 옷을 입던 딸은 자꾸만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에 자포자기한 듯 옷을 걸치지 않고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불참하고 수용 가능한 사람은 참석하는 가운데 아버지 혼자 온몸을 불가리아의 전통 가면으로 에워싼 채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참 안 맞는 부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장면은 처음으로 부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영화의 시작부터 분장을 했습니다. 그는 딸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으로 분장하기를 선택한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틀니를 뺐다 끼웠다 하며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딸은 나체라는 일종의 분장을 시도하여 아버지의 방식에 응합니다. 그리고 둘은 처음으로 진하게 껴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둘의 포옹은 잠시일 뿐 이내 둘의 사이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조금씩 뒷걸음질 치다가 말없이 뒤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야 저는 애초부터 감독이 부녀 간의 화합을 그리는 따뜻한 영화를 찍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며 각기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환경 아래에 살아온 부녀의 거리감은 며칠 함께 다니고 한 번 껴안는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직감한 아버지는 딸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립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활용점정 그 자체인데요. 영화의 결말에서 아버지와 딸은 그동안 함께했던 루마니아가 아닌 고향 독일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버지는 이때까지 질문으로만 혹은 행동으로만 전했던 메시지를 처음으로 분장과 농담 없이 진솔하게 딸에게 전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은 그냥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끔씩 앉아줘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셔츠 주머니에서 틀니를 빼다 입에 끼웁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카메라를 가져온다며 자리를 비웁니다. 혼자 남은 딸은 조용히 아버지를 기다리다 다시 틀니를 뺍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의 모습을 비춘 채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무척이나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들은 딸은 분명 그 순간엔 아버지를 이해했을 것이고 그런 뜻에서 아버지의 틀니를 낀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이 순간일 뿐임을 알았기에 카메라를 가져온다고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딸의 모습을 보면 표정에서 웃음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의 일터에서 성가시게 굴어 언짢아 하던 때의 표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좀 전 포옹 장면의 연장선으로 잠시 가까워질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아버지와 딸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따뜻한 영화일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철저히 차가운 영화였습니다. 토니 에드만은 단순히 한 가족의 부녀 관계를 다루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사회적 맥락에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영화는 두 세대 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낙천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는 딸의 물질적이고 복잡한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처음 아버지가 루마니아에 왔을 때 부녀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딸에게 행복하게 살고 있냐고 묻고 이에 딸은 행복이 무슨 뜻이냐고 반문하며 그것이 굉장히 센 단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딸이 인생을 좀 즐기며 사는지가 궁금했을 뿐인데 딸은 재미, 행복, 인생과 같은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 정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마저도 어렵게 받아들이는 딸입니다. 이는 두 세대의 가치관 차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68세대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독일의 68세대에 속하고 딸은 신자유주의 세대에 속한다고 합니다. 68세대는 나치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공동의 정서를 지향한다고 하고 신자유주의는 모두 아시다시피 수많은 경쟁체제 아래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상을 아우릅니다. 정확히 영화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딸의 가치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노트북도 제대로 못 다루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딸은 회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집에서 자기 전까지도 노트북을 사용해 업무를 합니다. 반면 딸은 비즈니스 관계 이외엔 친구도 없고
남자 직원과의 성행위는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어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터놓고 대화하는 아버지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토니 에드만은 빈프리드와 이네스를 통해 아버지 세대와 딸의 세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가 국가적 관점에서도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루마니아에서 일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과 글로벌화의 현실을 그립니다. 딸은 독일 기업의 컨설턴트로서 루마니아의 기업을 재구조화하며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쥐었다 폈다 합니다. 딸에겐 일에 불과한 것이 루마니아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호텔에서 딸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현지 매니저에게 항의하며 대가로 과한 양의 식음료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은 부탁이 아니냐고 묻지만 딸은 자기네 회사가 이곳에서 돈을 많이 쓰니 괜찮다고 합니다. 딸의 이런 행동은 의외로 아버지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부녀가 현지 정유 공장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한 노동자의 집에서 화장실을 빌려 쓰고는 그에 대한 답례로 유로화를 지어주며 유머를 잃지 말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에 딸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냐며 아버지의 행동이 현지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주겠다는 식으로 따집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평소 삶의 태도 그대로 루마니아인들을 대한 것 뿐입니다. 딸은 돈을 많이 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한 것이고 아버지는 늘 보여주던 친절함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대하는 처사로 읽힐 때 우리는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토니 에드만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고 복잡한 컨텍스트 속에서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보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저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한 아들의 시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영화를 감상하고 느끼는 바가 있다면 그게 곧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처럼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아들, 딸들은 이 영화가 저의 감상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드라 휠러의 얼굴에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아버지의 행동들이 너무나 불편하게만 느껴져서 불쾌한 영화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곱씹어 볼수록 아버지의 의중이 보이며 명작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5년 뒤에 봐도 또 다르고 10년 뒤에 봐도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영화일 것 같습니다. 러닝타임이 162분으로 좀 길긴 하지만 저처럼 취향이 맞는 분들은 16분처럼 짧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꼭 한 번쯤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